안전자산에 투자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조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그 안전하다던 금이 하루 만에 11% 폭락했습니다. 은은 더 처참했습니다. 무려 30%가 증발했죠. 더 기가 막힌 건 한국 경제를 옥죄는 25% 관세 폭탄이 터졌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이죠. 45년 만에 기록적 상승 뒤에 찾아온 역대급 폭락, 14년 만에 부활한 G2의 은밀한 공조, 그리고 30대 연준 이사가 된 월가의 천재가 설계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 지금 당신의 자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 게임을 조종하고 있을까요? 2026년 1월의 어느 날,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견조하던 금시장이 단 하루 만에 11% 폭락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이었습니다. 30%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낙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켰죠. 2024년부터 시작된 금과 은의 상승 랠리는 45년 만의 기록을 경신하며 모두를 열광케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시장을 지배했고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가장 강한 상승 뒤에는 가장 가혹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트는 수직 낙하를 그렸고 투자 커뮤니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며? 왜 금마저 무너졌나? 라는 절규가 쏟아졌죠.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금과 은의 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의 첫 진동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달러 약세를 대비한다던 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던 은, 이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더욱 불안한 건 이 폭락의 진짜 원인을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공포에 떨었고 투자자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폭락의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마진콜, 머진콜. 증거금 부족 경고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금과 은의 레버리지를 거은 투자자들은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졌고 증권사들은 무자비하게 강제 청산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강제 매도가 또 다른 가격 하락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하락이 매도를, 매도가 다시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공포가 금과 은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10% 이상 급락했고 나스닥과 다우존스 같은 주요 주식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현금 확보가 최우선이 된 겁니다. 이른바 유동성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일단 팔고 보자는 공포에 지배당했고 자산 가격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연쇄부도의 공포가 시장을 휘쓸었죠. 하지만 2026년의 이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과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았죠. 투자자들은 혼란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판을 짠 거지? 그 답은 곧 모습을 드러낼 한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월가가 두려워하는 트럼프가 선택한 바로 그 남자 말입니다. 2026년 1월 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빈 월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인물이죠. 언론은 그를 월가의 천재라 불렀고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워시는 30대 초반이라는 역대 최연소 나이에 연준 이사가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에서 활동하며 금융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경험을 가진 그는 월가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워시의 등장은 시장의 안정이 아닌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과 정책 성향을 아는 투자자들은 이건 게임 체인저다 라고 직감했죠. 워시는 과거부터 연준의 양적 완화, 즉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너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면 자산 버블이 생기고 결국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자 시장은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될까봐 떨기 시작한 겁니다. 워시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금과 은이 폭락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그가 취임하면 긴축이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했고 자산 가격 방어가 불가능할 거라 판단했죠. 특히 금과 은은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입니다. 돈이 많이 풀릴수록 오르고 회수될수록 떨어지는 구조죠. 워시라는 이름 석자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그렇다면 워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금리가 아닌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 의장이 하는 일을 금리 조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고 내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단순한 공식 말이죠. 하지만 케빈 워시의 전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금리가 아니라 자산 축소, 즉 양적 긴축, QT, Quantitative Tightening 에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연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9조 달러까지 불어났죠. 이 엄청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은 등 모든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워시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이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죠. 워시는 과거 발언에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상화란 팬데믹 이전 수준, 즉 4조 5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이면 시장에서 최소 45조 달러의 유동성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돈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의 폭락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워시는 이를 통해 과열된 자산 시장을 냉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의 의중을 눈치챘고 선제적으로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강경파를 선택한 걸까요? 그 뒤에는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케빈 워시, 언뜻 보면 이상한 조합입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인물로 유명하죠.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끊임없이 압박했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워시는 긴축론자입니다. 유동성을 회수하고 자산 버블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건 그 이면에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순서에 있습니다. 워시가 먼저 유동성을 회수하고 자산 시장을 냉각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진정됩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돈의 흐름이 줄어들면 물가 상승 압력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명분 말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며 경제 성장을 다시 가속화하는 것이죠. 결국 워시는 청소부 역할을 맡은 겁니다. 먼저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인플레이션을 제압한 뒤 트럼프에게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산 시장은 고통받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경제를 재부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죠. 시장은 이를 트럼프식 경제학의 밑그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환율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원화는 약세를 보여야 정상입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외화 유입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회피하면서 원화를 팔아치우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무역 분쟁 때마다 원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5% 관세 발표 이후 원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한 겁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세 폭탄에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흔들렸지만 환율만큼은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화 강세의 비밀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 전체가 동반 상승한 겁니다. 원화는 엔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통화입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따라서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문제는 엔화가 왜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느냐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14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대한 손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거대 경제 강국이 은밀하게 손을 잡은 순간이었죠. 엔화 강세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양국 정부는 엔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일본 재무성은 동시에 엔화 매수에 나섰고 이는 엔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죠. 이런 협조적 개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엔화가 급등하자 G7 국가들이 공조해서 시장에 개입했었죠. 14년 만에 다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왜 미국과 일본은 엔화 방어에 나선 걸까요? 엔저는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지나친 엔저는 일본 경제에 독이 됩니다.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엔저가 심화되면 아시아 전체가 통화 약세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안정을 통해 무역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원화도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한국 정부가 별도로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원화 가치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G2의 공조, 즉 거대 권력의 의지가 환율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지금 시장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보다 누가 어떤 의도로 시장을 움직이려 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2026년 초 우리는 역사적 순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금과 은 가격 변동성, 14년 만에 G2 환율 공조, 그리고 30대의 연준 이사가 됐던 인물이 다시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는 초유의 사건까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이 어느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세 폭탄에 원화가 오르고 안전자산이던 금이 폭락하고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하려는데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노리는 역설적 상황. 이 모든 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떤 전략이 맞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성일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 있으니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하라. 결국 생존의 핵심은 유연성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지 말며 시장의 신호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 G2의 환율 공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거시적 흐름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하죠. 이제는 개별 종목의 실적보다 누가 이 게임의 룰을 짜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2026년 우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